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영입니다. 이 하늘에 전투기들의 에어쇼 보신 기억 있죠? 우리가 흔히 고개비행이라고 하는데 공군에서는 특수비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최근 2022년, 23년, 24년 국제 최대 규모 에어쇼 등등에서 최우수상, 인기상 등등을 휩쓸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블랙 이글스를 이끌고 있는 양은호 팀장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공군 빨간 마우라일 줄 알았더니 마우라는 아니고 그냥 빨간 그 옷을 입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블랙 이글스 비행기 마크가 있는 빨간색 티셔츠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입고 나오신 게 블랙 이글스의 팀복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복이어서 저희가 에어쇼 행사를 할 때 검은색 조정복을 착용하고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실 때도 이 옷을 입고 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게 헬멧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쓰시고 여기 검은 고글이 딱 있고 네. 여기 이제 마이크 송수진 장치가 다 여기 달려 있겠죠? 네, 여기에 보면은 마이크 송수진 장치 레디오 잭이 있어서 항공기랑 연결을 하면은 다른 항공기나 관제탑과 송수신을 할 수 있고 예. 또 이제 회색으로 생긴 이 호스는 항공기에 연결을 하면은 항공기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네, 그래서 고고도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항공기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고고도에서 임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블랙 이글스 그 팀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해주시면. 네, 블랙 이글스는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 항공기 8대로 특수비행을 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특수비행팀입니다. 블랙 이글스의 임무는 국내에 있는 여러 행사에 참가해서 축하비행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공군력과 국방력을 알림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이고 또 해외 에어쇼에 참가하면서 국격을 제고하고 방산 수출에 증진하는 그렇죠. 방향으로 국익 증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국산 초음속 비행기 T-50. 네. 이거는 전투기입니까? 훈련기입니까? 네, 훈련기입니다. 훈련기. 네, 훈련기인데 T-50 항공기를 바탕으로 거기에 이제 무장이나 아니면 자체 보호 장비, 레이더를 장착해서 TA-50이나 FA-50으로 성능 개량을 항공기를 공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로도 성능 개량이 가능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나라에 수출도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블랙 이글스의 그 묘기를 보고 많은 나라에서 우리도 저 비행기 사고 싶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블랙 이글스가 조금이나마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딱 8대입니까? 비행기? 네, 지금 53 특수비행전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는 총 11대고 한 3대는 항공기 정비나 아니면 주기 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11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비행은 8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종사는 몇 명입니까? 이 블랙 이글스 팀에? 팀의 조종사는 1번부터 8번까지 자신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8명이고 그 훈련 조종사 2명에서 3명이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총 10명에서 11명 정도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번에서 8번까지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특수비행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까? 네, 다른 나라 특수비행팀도 정해져 있고 가끔가다 이제 위치를 한 1, 2년 하다가 변경하는 그런 팀들도 있는데 저희 블랙이글스 팀도 예전에는 6번을 하다가 5번으로 이제 변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번호를 부여를 받으면은 3년에서 4년 동안 계속 같은 위치에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양은호 팀장님은 물론 1번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블랙 이글스 팀원이 되셨어요? 그러면 2022년? 네, 저는 2021년 6월 달에 그 블랙 이글스 팀으로 전입을 와서 훈련을 마치고 2022년도부터 1번기 조종사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번기 조종사가 항상 팀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모양을 좀 설명해 주세요. 1번, 다음 2, 3번, 4번 위치가 어떻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네, 모형 항공기에 있어서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은 1번은 제일 앞에서
항공기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임무를 결정을 하고 임무를 할지 안 할지 그 구름의 높이에 따라 하이쇼를 할지 로우쇼를 할지 플랫쇼를 할지 임무를 이제 결정하고 전반적인 안전과 임무 진행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항공기는 1번 항공기 좌측에서 대형을 유지를 하고 있고 3번 항공기는 1번 항공기 우측에서 대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2번과 3번은 그 뒤에 5번이나 6번, 7번, 8번 항공기가 대형을 유지하는데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4번 항공기는 1번 항공기 뒤에 위치를 해서 바로 뒤에 임무를 하고 있는데 1번 항공기가 기동을 할 때 재원을 잘 맞추는지 아니면 안전 저희 요소는 없는지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뒤로 보면은 2번과 3번 항공기 뒤쪽에 이제 5번과 6번 항공기가 위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8대 항공기가 다 같이 기동을 하다가 후반부가 되면은 항공기가 이제 4대, 3대, 2대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될 때 5번과 6번은 만약에 5대 항공기가 기동을 하는 임무면은 한 항공기가 1, 2, 3, 4번기에 붙어서 5대로 기동을 하고 6대로 기동을 하는 과목은 6번 항공기가 붙어서 기동을 하고 각자 자신의 위치나 과목에 맞게 번갈아 가면서 임무를 합니다. 다양한 역할들이 이제 있는데 그 위치마다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훈련하는 것도 조금씩은 다르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1번이죠, 역시. 모든 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1번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이렇게 봐도 비행기와 비행기 사이 거리가 거의 없던데. 네. 몇 미터 떨어져서 다녀요? 한 1에서 2m 정도 대형을 떨어져서 이제 비행을 하는데 1, 2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 블랙엑스 팀에 전입을 와서 4번 항공기 후방석에 제일 처음 탑승을 했습니다. 4번이 1번 바로 뒤에? 네, 바로 뒤에. 그래서 지상에서 이제 봤을 때는 굉장히 가깝게 날아다니구나라고 생각만 했는데 막상 실제로 항공기에 탑승을 해서 보니 더 항공기가 가깝게 느껴져서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제 8번까지 그 경험상 다 탑승을 하고 이제 특수비행 자격 훈련을 받으면서 일정하게 1번기가 정해진 약속 조작대로 정해진 지연을 맞춰서 비행을 하지 않으면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항공기를 조작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을 다른 항공기를 타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시속 몇 킬로 비행하는 거죠? 통상 한 700에서 800km 정도를 유지하면서 기동을 하게 됩니다. 시속 800km. 저희가 뭐 자동차 운전을 하니까 느낌이 얼마나 빠른 건지 뭐 조금은 이게 정말 겁이 나는 정도인데 그런데 딱 1, 2m 차이를 두고 똑같이 간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저도 지금 비행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 비행을 하고 와서 제가 비행한 영상을 보고 있느라면은 정말 대단한 것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훈련을 하면 그게 될까요? 네, 저는 처음 전입을 와서 48번의 훈련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들은 소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대로 비행 기동을 하는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대, 3대, 4대 이렇게 점차 훈련 대수를 늘려갑니다. 고도도 처음에는 고고도에서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낮은 곳에서 훈련을 하다가 지상에 충돌하면은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서 훈련을 해서 정확히 재원을 맞추는 능력이 되면은 이제 고도를 낮춰서 낮은 고도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비행의 대수도 점점 늘어나서 마지막에 48개 정도 훈련을 하고 나면은 8대가 저고도에서 저 에어쇼를 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되고 다 약속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치라도 어긋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30분 동안 에어쇼 임무를 하는데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할 때까지 모든 기동이 절차화되어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그런 것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모든 걸 다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건 머리를 외운다기보다 그냥 몸에 익은 거겠죠. 네.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국내의 다양한 에어쇼 이런 걸 통해서 뭐 각종 경축 비행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국민들의 이 뭐 애국심 뭐 이런 것도 고취시키고 이런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1년에 보통 국내 에어쇼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제 기억에 몇 번 없는 것 같은데. 네. 2024년도 경우에는 한 70여 회 정도 임무를 계획을 해서 1년에 70번? 예, 근데 기상으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주최 측 요청으로 취소된 행사를 제외하고는 한 50에서 60여 회 정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어디서 합니까? 저희는 못 봤는데. 네, 또 지역 가리지 않고 저희가 네. 다 가서 합니다. 가장 남쪽으로는 여기 진도 명량대첩 축제에 가서 진도대교 상공에서도 하고 명량대첩 축제. 네. 아, 그리고 지역 축제에서들 초청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강원도 인제에서 그 KTCT 육군 과학화 훈련장에서도 했고 예. 경기도 이제 양주에서도 했고 뭐 지역 가리지 않고 네, 전국에서 다 축하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종 지역 축제의 경축 축하 비행 이런 게 참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국군의 날 그 비행 이런 거 뭐 에어쇼 뭐 이런 거만 기억하는데 지자체 행사가 많아서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건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설명드렸는데 2022년 그 블랙 이글스 단원이 된 이후인데 네. 뭐 영국에 무슨 최대 에어쇼가 있다면서요? 네, 그 영국에서 개최되는 리아트 에어쇼라고 세계 최대 군사 에어쇼가 있습니다. 리아트. 네, 네, 그곳에 제가 2022년도에 참가했을 때는 38개국에서 그 팀이 참가를 했었는데, 와. 네, 저도 이렇게 많은 항공기와 이렇게 많은 각국의 조종사들이 참가하는 것에 놀랐고, 예. 또 관중들도 영국 국민들이 엄청 항공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수십만 명이 되는 관객들이 그 에어쇼를 보러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항공에 대해 관심도 많고 예. 네, 이렇게 뭐 규모가 크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38개국 참가한 에어쇼에서 최우수상하고 인기상을 받으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등수가 다 정해지는 거군요. 네, 그 해외 에어쇼에 보면은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 해외 에어쇼가 있고 따로 있군요. 네, 그냥 단순히 그냥 축제 같이 하는 행사가 있는데 예. 영국에 있는 리아트 에어쇼는 순위를 매기는 에어쇼였고 그러니까 저희 블레이크스 팀이 2012년도에 처음으로 참가해서 처음으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을 했는데 12년에 벌써 네. 한 10몇 년 전에 네, 그때 제가 2022년도에 첫 상번을 해서 예, 시기가 맞아서 갔는데 부담은 많이 됐습니다. 예, 10년 전 선배들은 잘해서 최우수상 탔는데 잘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곤 했었는데 예, 정해진 대로 그냥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임무를 수행을 했고 마지막에 수상을 할 때 블레이글스가 최우수상 명단에 호명되어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등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2023년에는 호주 에벌론 국제 에어쇼. 네. 여기서도 종합 최우수상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 공군이 있는 나라들은 다 그런 특수 비행팀이 있을 텐데 네. 최근 성적으로 보면 우리 블랙 이글스가 세계 1등인 거네요. 네, 22년도, 23년도에 뭐 그렇게 좋은 상을 받아서 그렇고 앞으로도 후배들이 더 계속 잘 해줘서 꾸준히 높은 기량을 유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국제 에어쇼를 하게 되면 이제 또 등수를 매기는 그런 경우라면 네. 어떻게 됩니까? 무슨 정해진 동작 기동이라고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꼭 이런 기동을 정해진 걸 해야 돼. 그래서 똑같은 기동을 하는 걸 보고 어느 팀이 잘했어. 이렇게 판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유비행입니까? 각 팀이 준비해 온 기동을 선보이게 됩니다. 자유롭게? 예, 뭐 정해진 기동은 없고, 그 팀이 준비해 온 기동을 선보이는데, 저도 이제 조종사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팀이 하는 기동을 보면은, 이 기동이 어렵겠구나, 아니면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기동은 아니네라는 그런 판단이 서게 됩니다. 난이도가 피겨 스케이팅만 해도 동작 하나하나에 난이도가 있잖아요, 점수가.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겠죠. 네. 저도 봤을 때는, 국내에서 이제 블랙이글스 에어쇼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영국이나 호주에 가서 다른 나라 팀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블랙이글스 조종사로 그런 게 아니라, 블랙이글스 팀이 하는 기동이 정말
역동적이고 어렵고 고난도의 기술을 하는 그런 팀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다른 나라 분들도 그렇게 블랙리스트를 봐주셔서 최우수상을 주고 인기상을 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번 할 때 몇 분 정도 합니까? 대략 한 30분 정도 비행을 30분. 합니다. 각 나라마다 30분씩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30분 중에 몇 개의 기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30분 임무를 하면 24개 24가지 과목을 수행을 합니다. 그 24가지 과목이 나라마다 다 조금씩 다른데 네. 한국 블랙 이글스 팀이 하는 24가지 중에는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하는 난이도의 기동들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제일 좀 난이도가 높고 딴 나라 사람들이 감탄하는 겁니까? 좀 하나하나 한 서너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요. 네. 그 제일 처음 항공기가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기동을 했는데 다른 나라 팀들은 그 8대 또는 뭐 6대, 7대 이렇게 운영하는 팀이 기동을 하면서 대응 명령을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블랙리스트만의 경쟁력은 계속 높은 중력 가속도 하이즈로 기동을 하면서 대형을 벌렸다, 다시 붙였다, 그리고 멀어졌다, 다시 붙었다 이런 기동을 계속하면서 대형을 변경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네. 멀어졌다 붙었다 멀어졌다 붙었다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만들고 알바트로스 큰 세대 형상한 대형도 만들고 여러 가지 대형을 이제 만들면서 기동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나라에서도 보고 더 높이 평가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또 마지막에 토네이도 랜딩 기동이 있습니다. 토네이도 랜딩 기동은 8대 항공기가 오각형 대형을 유지를 해서 수직 상승을 했다가 수직 강하를 하면서 일정한 8개의 간격을 맞춰서 나선 강화를 하면서 착륙하는 기동인데 8대가 나선형으로 돈다. 네. 그래서 착륙이 비행을 하는 것 중에 어려운 그 조작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수직 강화를 하면서 간격을 맞추고 착륙점을 맞춰서 하는 기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 조종사들이 블랙리스트의 기량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토네이도,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 불듯이 공중에서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빙빙빙빙 이렇게 돈다. 네. 8대가 이렇게. 네. 이거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인상적인 건 이 비행기들이 꼬리에서 이렇게 연막탄 같은 걸 뿌리면서 태극 모양 이런 거 만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들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특수비행팀 항공기로 각 나라의 국기를 형성하는 팀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블랙리스트 팀은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극 기동을 국내 행사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 가면은 항상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또 그 해외 관중들이 보고서 그 나라의 국기를 저렇게 하늘에 형성하는 모습이 굉장히 감명 깊고 인상적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물론 뭐 다른 나라 국기는 그냥 직선에다가 별 있고 막 이런 국기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동그란 태극 문양 자체가 예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멋있고. 네. 그걸 만들기는 어렵죠. 정확한 원을 그린다는 거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네, 이 태극 기동을 7번기랑 8번기가 수행을 하는데 그 정확한 G를 유지하고 정확한 속도와 고도를 유지해서 그리지 않으면은 그 원이 정확한 원이나 정확한 태극 문양이 나오지 않고 일그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태극을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여러 번 연습을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런 다른 나라 팀들이 엄두를 못 내는 난이도의 그런 기동을 하니까 우리가 최우수상을 탄다. 네. 새롭게 아까 뭐 24개, 30분 동안에 24개 기동 동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새롭게 무슨 이런 거 해보자.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어디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 팀원들 중에 어느 한 팀원이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은 저 블랙리스트의 기동이 너무 오래도록 이어져 있으니까 좀 변화를 시도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 나오면은 기동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동을 하는 게 좋을지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의견을 내고 좋은 의견이다 싶으면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동을 어떤 기동을 이 기동으로 바꿔보자라고서 의견 일치가 되면은 그 기동의 재원 어떻게 기동을 할지를 구상을 하고 구성이 끝나면은 시뮬레이터에서 탑승을 해서 먼저 시뮬레이터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안전 저희 요소는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은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높은 고도에서 훈련을 해보고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고도로 내려와서 기동을 해서 기동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높은 고도에서 한다는 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조금 대처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저고도에서 훈련을 하다 자칫 잘못하면은 지상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높은 고도에서 훈련을 하고 숙달이 되면은 저고도에 내려서 훈련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블레이스 팀원들이 무궁화라는 기동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군요. 네, 그래서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그 태극 기동 다음에 무궁화 기동을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6대 항공기가 수직 상승을 하면서 5대 항공기는 무궁화 꽃잎 5개 방향으로 흩어지고 가운데 있는 항공기는 그 무궁화에 있는 수술을 표현을 하면서 이거를 무궁화라는 기동을 만들어서 블랙엑스에 추가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기동 개발을 하고 있고 조만간 완성이 돼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무궁화 기동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영국에서 대회가 열린다. 네. 영국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 영국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여서 그러니까요. 2012년도에는 항공기를 직접 다 분해를 해가지고 분해를 해요? 네. 그래서 큰 항공기에 실어서 영국까지 운반을 한 다음 영국에 다시 재조립을 하고 거기서 비행을 한 이후에 다시 분해를 해서 항공기에 실어가지고 한국에 가져와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네, 2022년도에는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서 갈 때는 그때 코로나 상황이 많이 호전되지 않아서 중간에 가는 도중에 혹시나 어떤 임무 요원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은 멈춰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갈 때는 분해를 해서 가서 마찬가지로 2012년처럼 조립을 해서 임무를 수행했고 돌아올 때는 각 나라를 경유하며 한국까지 2만 킬로를 비행해서 복귀를 했었습니다. 뭐 훈련기, 전투기 이런 거는 비행기가 작기 때문에 연료를 가득 채워도 몇 시간 못 날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약 T50은 2시간 정도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2시간 갖고서는 영국까지 못 가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한국 온다 그러면 몇 나라를 거치는 겁니까? 저희가 돌아온 경로로는 영국에서 체코, 폴란드, 그리스, 바로 옆이네요, 그리스. 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제주, 경유해서 원주로 왔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한 2시간 비행기에서 내려서 또 기름 채우고 또 이륙해서 또 2시간에서 또 기름 채우고.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그걸 몇 번씩 하겠네요. 네, 하루에 또 2회 또는 3회 비행을 합니다. 그래도 한 일주일씩 이상 걸리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거리는 총 15구간 비행해야 돼서 가서 연료 보급하고 또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비행하고 또 자고 이런 식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네. 모든 나라의 특수비행팀은 다 그 나라 자국산 비행기를 가지고 운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국산으로 운영하는 팀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비행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선 몇 개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미국산 비행기를 많이 사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훈련기뿐만 아니라 전투기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T-50도 이제 우리나라 방산업체에서 제작한 항공기여서 예. 2009년부터 이 항공기로 저희가 블랙이글스 팀이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지금은 KF-21 전투기도 생산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네, 언젠가는 뭐 KF-21도 공군에 도입이 될 거고 블랙이글스 항공기도 T-50 수명이 닿으면은 언젠가는 다른 기체로 그렇죠. 변경이 될 텐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산 전투기나 훈련기로 교체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T-50 그 훈련기 좀 네. 자랑을 해보신다면. 그 T-50 훈련기는 기동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기동성. 네, 그 정말 작고 날렵하고 그리고 엔진 추력도 좋고 저속 특성도 좋고 예. 그리고 급선의 성능도 좋아서 저희가 에어쇼를 하면서 8대가 조밀하게 붙어서 기동을 하는 그 기동성이 일단은 받쳐주고 또 이제 8대가 이제 흩어져서 비행을 할 때 한 과목을 수행하고 비행기가 이제 흩어지면은 다시 4대 또는 5대 항공기가 재집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예, 그래야 다음 그래야지 동작을 동작을 하는데 엔진 추력이나 이런 성능이 좋아서 바로바로 재집합을 하고 멈출 수가 있고 또 저속 특성이 좋아서 그러니까 저속에서 기동을 자유스럽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저속에서 상승을 하는 기동이나 아니면은 배면을 하는 기동 모두 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기동성이나 엔진 뭐 안정성, 특성 여러 가지 특성이 뭐 좋은 항공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속성이 있다? 일부러 천천히 간다 이거죠, 비행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시속 어느 정도까지 천천히 가요? 그때는 시속 200km 정도 시속 200까지도? 까지 가는데 이것도 다 전투 기동에서 필요한 기동이어서 그렇죠, 그거를 에어쇼에 포함이 됐습니다. 전투 기동을 하다 보면은 품위에서 이제 격추를 시키려고 다가오는 전투가 있을 때 속도를 줄여서 추월을 시키는 그런 기동을 일부러 천천히 가서 그런 기동을 전투기 조종사도 훈련을 하는데 그런 거를 에어쇼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에어쇼 중간에 2대 항공기가 천천히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기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면 뒤집어져서 가는 거. 네. 그 뒤집어져서 조종하는 게 어지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후방석에 탑승해서 5번기가 그 비행을 하는데 5번기 후방석에 탑승해서 경험만 해봤습니다. 네. 비행기가 기동을 할 때 중력과 속도라고 G를 받게 되는데 뒤집어서 선회를 하면은 피가 다리 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머리 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간 어지럽고 뭔가 눈이 충혈되는 느낌도 들고 하는데 그 5번기 조종사는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반복 숙달을 하면은 처음에는 좀 약간 힘들었는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 또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네. 그 지금 이렇게 뒤집어서 가는 거, 수직으로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뭐 어떤 게 제일 힘듭니까? 어떤 동작이? 수직으로 상승할 때가 중력과 속도를 많이 받아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T-50 항공기는 최대 중력과 속도가 8G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8G라면 일반적인 중력이 1G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의 8배. 네. 그래서 이제 고속으로 중속을 한 이후에 7대 항공기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지는 빅토리 브렉 기동 같은 걸 할 경우에는 한 7.5G, 7.6G까지 급상승 기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온몸에 이제 힘을 주지 않으면은 시야가 좁아지고 약간 몽롱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온몸에 힘을 막 주고 그다음에 조종관을 끝까지 힘차게 당기는 기동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몸에 힘이 들어가서 조금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가긴 합니다. 몽롱해진다? 그러다가 의식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종사들은 전투 조종사가 되기 전에 그 항공생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곤도라라는 중력과 속도 훈련기에 타서 뭐 T-50 같은 경우는 8G, 뭐 F-15 전투기 같은 경우는 9G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거기서 그 G를 버텨내고 기절하지 않는 훈련을 통과를 해야지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뭐 기절하거나 그러지 큰일 않습니다. 나죠,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중력의 8배, 9배를 견뎌낼 수 있는지를 수차례 테스트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블랙 이글스 대원들은 어떻게 뽑습니까? 우선 자격 요건이 있지 않나요? 네, 블랙 이글스 팀원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등비행 훈련 성적이 3분의 1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또 전투기 조종 비행 시간이 700시간 이상, 자격은 이제 4기 리더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700시간 이상의 그다음 4 뭐요? 4기 리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가 되면은 크게 단계가 4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처음에 윙맨, 요기 단계가 있고 윙맨? 예, 윙맨은 예, 2기 리더 조종사의 옆을 따라다니는 예, 그런 자격을 가진 조종사고 여기 위치에서 비행을 한 1, 2년 하다 보면은 2기 리더로 승급을 하고 2기 리더가 된 이후에 1, 2년 시간이 되면은 4기 리더로 2기 리더, 4기 리더가 따로 있어요? 네. 2기 리더는 비행기 2대. 네. 4기 리더는 비행기 4대. 네. 그 뜻이군요. 네. 그래서 4기 리더는 비행기 4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조종사인데 예. 최소 이제 비행기 4대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갖춘 조종사들 중에서 비행 시간이 700시간 이상 돼야지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지 블레이그스 조종사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 뭐 시험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지원을 하면은 일단 문답집을 보내서 블레이그스 왜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블레이그스 조종사가 돼서 어떻게 뭐 생활을 할 건지 그런 각오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동안 전투비행들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 비행 기량은 어떤지 비행 특성은 어떤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블레이그스 팀원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행 실력도 좋고 그 인성적으로도 뛰어나고 면접도 다 하죠? 네, 그렇습니다. 면접도 해서 가장 무난한 팀원을 선발해서 같이 조밀한 대응을 유지를 한 채로 비행을 할 수 있는 팀원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 기존 팀원들이 면접과 서류 검토 등을 통해서 기존 팀원이 뽑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명 뽑아요? 1년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딱 2-3명씩? 네. 그리고 이제 몇 년 정도 활동합니까? 일단 팀원이 되면. 대략 4년 정도 활동을 합니다. 4년에 2명씩 바꾸면 8명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8명, 물론 훈련까지 합하면 한 11명 정도가 한 팀이 되는데, 이분들은 정말 서로 눈빛만 봐도 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비행을 하는데, 조종사는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팀원이 컨디션이 좋은지, 아니면 안 좋은지,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다 비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상 확인을 하고, 만약에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은, 그날 비행은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건이 돼 있어서 항상 뭐 컨디션이 좋지 않고 오늘 비행을 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하면은 얘기를 해서 비행 스케줄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6, 70여 회 국내 에어쇼, 그다음 해외 참가 그런 것들이 없는 일상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훈련입니까? 네, 매일 일주일에 거의 한 4일 또는 5일 비행을 계속하고 있고 하루에도 1회 또는 2회 비행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는 축하 비행 소요가 많아서 임무를 하는데 매일 많게는 2번씩 계속 할 때도 있고 아니면 한 번, 2번, 한 번, 2번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날씨가 추워서 축하 비행 소요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 선발된 팀원들 특수 비행 자격 훈련을 하면서 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훈련량도 어마어마하겠어요. 네, 거의 매일 2개씩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비행기를 타지 않고 뭐 시뮬레이터라고 그러나? 거기서의 연습도 계속 엄청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뭐라 그럴까? 비행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조건은 뭡니까? 날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수 비행을 하면서 가장 영향이 많이 미치는 게 구름의 높이입니다. 구름의 높이? 네, 구름의 높이가 이제 낮을 경우에는 저희 항공기가 수직 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로 가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중들이 봐야 되는데. 네, 관중들도 안 보이고 조종사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서로 대응 유지를 하고 있는데 흐릿흐릿하게 보이거나 보이지가 않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구름 속에서는 기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구름 아래에서 기동을 해야 되는데 또 산 같은 높은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공간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있는 그런 지역이나 구름이 낮을 경우에 임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름이 낮은 날은 아예 에어쇼를 취소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2,000피트보다 낮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플라이바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임무만 하던가 임무를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블랙 이글스 팀에 왜 지원하셨어요? 우리 양 팀장님은. 네, 저는 블랙 이글스 팀에 지원하기 앞서 제가 이제 전투 조종사가 되었던 그런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EBS 이제 방송국에 와가지고 참 감명 깊은 것 중에 하나가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 EBS에서 방송하는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하나 봤습니다. 네, 그때 어떤 영상을 EBS에서 틀어줬냐면은 그 아폴로 11호 달 착륙하는 그런 모습을 방송을 해줬어요. 닐 암스트롱이. 닐 암스트롱이 딱 그 흑백 화면이 또 막 나오면서 그 달 착륙선에서 내리면서 내가 내딛는 한 걸음은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 있어서는 거대한 도약이다. 라면서 딱 달표면을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봤을 때 그 초등학생이었던 제 마음속에서 내가 밤에 바라보던 저 달에 우주선을 타고 사람이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우주 비행사가 꿈이 됐군요. 네, 그래서 우주 비행사 아니면은 뭐 과학자, 기술자, 뭐 로켓을 한번 만들어 볼까, 우주 비행사가 돼볼까 이런 꿈을 꾸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그 공군 사관학교에 먼저 진학을 한 모교 선배가 기념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공군 사관학교 오면 좋다라고 해서 나도 공군 사관학교에 진학을 해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꿈을 꿨고 그 전투기 조종사가 된 후에는 제가 2009년도에 훈련을 마치고 서울 아덱스의 에어쇼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때 블랙 이글스 팀이 에어쇼를 거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비행기를 훈련을 마친 조종사 입장에서 8대 항공기가 한 대 비행기처럼 기동하는 모습을 보고 경외심이 들면서 어떻게 저렇게 비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기회가 된다면은 저런 비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제가 감명 깊게 느꼈던 것은 주위의 관객들이 그 블랙 이글스 항공기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고 감탄을 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행이라는 걸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줄 수 있구나.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항공과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저도 그때 블랙 이글스 조종사를 꿈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군 전투기 조종사 중에 최고들이 모이는 게 블랙 이글스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2021년에 처음 대원이 되시고 훈련을 거쳐서 첫 에어쇼 했던 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어땠어요? 아직도 날짜가 기억이 나는데 2022년 3월 16일에 제가 훈련을 마치고 3월 18일에 바로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행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국방장관이 방한을 해서 그 축하 비행 행사가 계획이 되었었는데 그때 기상이 한 구름의 높이가 한 2,500피트 정도 되고 바람이 꽤 부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제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또 긴장도 많이 되고 날씨가 첫 임무인데 좋지 않네 이런 걱정도 되고 했었는데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계속 가졌고 또 항공기에 타서 정해진 절차대로 시동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해냈다는 그런 뿌듯함도 있었고 앞으로 3년 동안 내가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팀장으로서 팀원을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제일 신경 쓰시는 대목은 뭡니까? 처음 팀장으로 성반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저는 팀원들 모두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내 의견을 반영을 하면은 그렇게 결정이 됐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의견이 만약에 다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뭐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가야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좀 약간 양해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고 또 임무를 할 때 뭐 기상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제한적인 요소가 있을 때 그 팀원들에게 좀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했습니다. 예. 귀를 열고 많이 듣는다, 또 긍정 에너지를 준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 중에는 그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을 우리 블랙 리그스 팀이 날아가는 사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너무 뭐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네. 지금 우리 양 팀장 개인적으로는 수없는 그 국내 국외 에어쇼 중에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면 어딜 꼽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피라미드 에어쇼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예. 정말 그때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들이 펼쳐져 있었고 예. 누런 사막 배경에 피라미드가 산처럼 이렇게 솟아 있는데 공중에서 봐도 엄청 커서 와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 네. 그리고 이국적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에어쇼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역사적인 자리에 제가 블레이스 팀원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네.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양 팀장에게 나에게 블랙 이글스란 한마디로 뭡니까? 저에게 블랙 이글스란 국가와 공군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네, 제가 학창 시절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또 전투기 조종사가 된 후에는 블레이스 조종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공군이 그리고 국가가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허락해 주었고 예. 또 해외 에어쇼 영국, 이집트,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세계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해외 에어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국가와 공군이 저에게 선물처럼. 줬다고, 선물처럼 줬다고 생각을 해서 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블랙이스 생활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군 생활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제 후임 조종사가 들어와서 이제 후임 특수비행 자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예. 네, 제가 8월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2년 동안 중국어와 군사학을 공부를 하러 가게 돼 있습니다. 유학이 계획되어 계시군요. 네. 앞으로 그 한반도 안보에 아주 중요한 목 담당해 주시고 우선 네. 블랙 이글스 팀장으로 계신 동안은 멋진 그런 특수비행 계속 잘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소령에게 블랙 이글스는 국가와 군이 제게 준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을 누군가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라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